네, 2부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모신 손님은 옆에 이쪽은 2부는 오윤희 과장, 여기 계신 분은 미래에셋 대우증권 IWC가 아니죠. 이제 바뀐다고 했죠? 네. 박수영 부장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 너무 무거운 얘기보다 약간 어려운 얘기를 우리 부장님께서 정말 쉽게, 정말 쉽게는 아니지만 뭐 좀 쉽게 그나마 좀 이해를 해주셨고, 어쨌거나 저희가 할 수 없는 얘기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장우석보다, 나는 오윤희보다 조금 더 나은 얘기 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이든 간에 저한테 문을 두드리시면 제가 이제 같이 초빙해서 같이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채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아까 문득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채권은 아니지만 채권은 너무 어렵고 약간 뭐 중간 단계가 이제 약간 배당 상품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찬바람이 불면 배당 투자. 네. 그렇죠. 예, 지금 찬바람이 아니고 지금 칼바람인데 이럴 때는 뭐 해야죠? 이럴 때 뭐 하죠? 좋아요. 이럴 때 뭐 해야죠? 집에 있어야죠. 투자고 뭐고 집에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배당이 솔직히 지났잖아요. 한국도 이미 지나지 않았어요? 지난 회사도 있을 거고 보통 지금쯤 뭐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환경에 출연하고 계신 거 아시잖아요.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거 저희가 라이브가 아니어갖고 중간에 지금 뭐 좋아요 누르는 거 체크를 못하지만 생각난 건데 제가 다 나중에 추첨이 적잖아요. 제가 매달 며칠 날 이렇게 해서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눌러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누르는 시간을 좀 드리죠.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눌러주시고 누르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장우석, 그다음에 오윤희, 그다음에 박수영 부장님이 혹시 뭔가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신 분 또 뭐 안 좋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하시면 좋습니다. 하여간 일단은요.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나와서 그런데 한경은 제가 새벽에 좀 방송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경 방송도 많이 예청해 주시고 제가 이제 갑자기 MTN에서 한경을 옮기면서 저희 이제 팬층이 좀 얇아졌어요. 본의 아니게 허리가 얇아져야 되는데 이게 뭐 팬층이 얇아져가지고 하여간 뭐 8대 불가사의 아닙니까? 제가 지금 살이 안 빠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 뭐 표는 안 나지만 조금 빠졌습니다. 조금 빠져갖고 잘 못 자니까 어쨌거나. 근데 제가 사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최근에 들어서 팟캐스트 횟수가 정말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뭐 예전에 정말 많이 했는데 이번 주도 사실 뭐 거의 유럽 빼면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번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두 분께서 한 번 할 때 화끈하게 좀 해주셔야지만 제가 또 면이 쓰니까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일단 저희가 뭐 상품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약간 좀 시장 얘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시장이 어쨌거나 아까 저희가 초반에 말씀을 해드렸지만 많이 빠지다가 끝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일단 오늘 장만 보면 오늘 새벽에 끝난 장만 보면 근데 이 얘기는 아마 해외를 하시든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든 다 이제 뭐 다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약간의 바닥이라는 느낌? 이제 정말 바닥이 온 거 아닌가라는 느낌? 혹시 뭐 이런 징조는 혹시 못 느끼세요? 우리 오 과장께서는 약간의 장을 보고 계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라든가 아니면 지수 입장에서는 매도를 칠 수 있잖아요. 매도를 할 수 있잖아요. 인버스? 그러니까 ETF로 따지면 인버스고 선물이라든가 이런 거 따지면 선물 매도를 하고 하면 되고 풋옵션을 매수해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걸 왜 할까? 왜냐면 기업들이 실적을 나쁘게 내는 것도 아닌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니까 하는 건가? 유가가 빠지니까 그런 건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매도를 간단하게 예를 들면 공매도를 공매도를 한다는 소리는 일단 먼저 빌려와서 비싸게 팔고 나중에 내려가면 싸게 산다. 이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서 수익이 나오죠. 그게 크던 작던. 나오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만약에 규모가 그러니까 자금이 작은 사람이라면 이걸 못 하겠지만 규모가 좀 있는 어떤 집단들이라면 또는 뭐 어떤 뭐 정식 회사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라면 공매도를 해서 자본을 좀 만들면 거기서 주식을 어차피 사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주를 살 때 한 주를 사는 게 아니라 뭐 1.5주 또는 2주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오히려 반등이 됐을 때 자기가 쇼커버링을 하면서 그러니까
청산 매수가 되는 거죠. 청산 매수를 하면서 하나를 더 사는 거죠. 그러면 몸집도 늘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차트를 지금은 좀 보여드리는 수 없겠지만 제가 10월 말쯤에 시장 여기가 저점입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거는 깨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공포로 오긴 하는데 그 점을 깨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 밑으로 만약에 깬다면 물론 여기서 유가가 더 무너진다면 더 깨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깨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이제 그 공매도를 하는 또는 아래쪽을 배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하자라고 무언의 약속을 하는 거죠. 서로가. 왜냐면 딱 보면 알잖아요. 서로가 약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서 이제 물론 예전에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다가 큰 회사들, 소로스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 사람은 금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공매도를 했던 그 개인이 아니고 어떤 미국엔 다양한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 그것 또한 손실이 나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파생상품 다 연결해서 하니까 옵션을 그렇죠. 다 연결해서 하니까 그거 다 구조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점이 형성되는 걸 무언의 약속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여기서 유가가 너무 이상한 정도로 뭐 무너지지 않는다면 시간이 뭐 경중은 있겠지만 짧고 뭐 길고 차이는 있겠지만 서서히 이제 좀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히려 쇼커버링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무섭게 올라가거든요. 예전에 종목 따지면 프리푸트 맥모랑 같은 종목들 어떤 이슈가 딱 던져지니까 매도를 막 쳤다가 걷어들이니까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멘텀을 던질 만한 이슈들이 나와주면 지수라고 뭐 움직이지 말란 법은 없죠. 지수가 움직이려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시총 큰 종목들이 움직여야 되겠고 그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면 당연히 한마디로 애플이 움직이면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LG, 삼성 다 움직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시장이 갑자기 좋아진다 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바로 밑으로서 저는 유가가 올라가면 바로 경제가 좋아진다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려면 플레이어들이 어떤 뉘앙스를 풍길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뉘앙스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뉘앙스를 조금만 풍기면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 스피커들이 막 떠들어도 됩니다. 갑자기 경기 좋아진다 막 떠들어도 돼요. 어제까지만 해도 안 좋다고 하다가 막 좋아진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미국에서는 수급이 안 잡히지만 미국에 다양한 투자 회사들이 있고 우리나라와 형태가 좀 다른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돈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규정으로서 이렇게 뭐 어떻게 딱 무슨 회사다라고 증권 회사다 무슨 회사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회사들이 형태가 많아요. 그런 회사들이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어떻게 저는 모멘텀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돌릴 때 돌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숏 싫어하잖아요. 아까 커피 숏 안 드셨잖아요. 이거 그랑데잖아요. 그랑데 이거 뭐예요? 그란데요. 그런데 숏도 싫어하셔. 롱 좋아 롱. 그죠 롱. 좋아해야 되는 건가요? 숏도 좋아할 수 있죠 뭐. 원래는 숏 풋돌인데 풋돌인데 뭐 아. 풋돌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혹시 만약에 부장님 네. 지금 이제 장단기 금리 차이에 대한 역전 가능성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그 금리의 그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약간의 매파적인 어떤 그런 거 문제가 일으켰다가 살짝 이제 좀 약간 덮이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역 분쟁이 또 극대화 됐다가 휴전 상태 에 들어갔고, 네. 그 다음에 생각지 못했던 장단기 금리 차이에 대한 역전 가능성이 또 대두가 됐고, 혹시 만약 연말에 또 생각지 못한 또 뭐가 있을까요? 악재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약간 좀 가능성이 있는 거. 아까 음모도 말씀하셨지만 음모 같은 또 뭐 있을까요? 예상할 수 있는 악재? 글쎄요. 돌발 악재? 돌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워낙 많아서. 워낙 많아서 더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 솔직한 얘기로 장단기 금리까지 나왔으면 뭐 유럽에서 또 문제가 터질 게 또 있을까요? 유럽에 뭐 브렉시트에 대한 뭐 하나 있죠. 뭐 있어요? 12월 11일 날 영국에서 브렉시트에 대해서 하원 표결이 결과가 남았잖아요. 그러네. 네. 그게 보니까 650표 중에서 300 몇십 표인가? 그거가 찬성표가 더 넘어야지 되는데 현재는 60에서 80표가 약간 부족한 상황이다. 근데 이게 부결이 되게 되면 EU에서 영국이 튀어나올 때 어떤 딜이 없이 그냥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증시에 좀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영향을 주는데 지금 영국에서 이제 표결에 따라 부결이 되면 지금 혼란스러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EU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대요. 혹시나 얘네들이 부결이 되면 브렉시트 하는 시간을 연장을 좀 뒤로 연기를 해줄 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11일이면 얼마 오늘 안 7일이죠. 7, 8, 9. 네. 다음 주네요. 11일. 얼마 안 화요일인데? 남았어요. 네. 다음 주에?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 중에서는 그게 좀 크지 않을까.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고 그 사이에 사실 지수 변동성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전후로. 그러니까 변동성 맞아. 왜냐면 어제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하루 그죠? 만에도. 그 그죠? 변동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변동성이 나오면 정말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지. 근데 그러니까 좀 길게 가는 사람들은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좀 잔잔하게 가주면 좋겠는데 어떤 방향이 놔주고 메이 총리죠, 영국의. 메이 총리가 정말 잘 노력을 했던 게 뭐냐면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에 있던 금융회사들이 많이 이사 갔잖아요. 이사를 간다 그러고. 근데 메이 총리가 어떻게든 그 영국에서 있던 회사들이 브렉시트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유럽에 접근할 수 있는 걸 얻어냈어요. 이거를 도장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찍어주면 이것도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유럽에 있는 뭐 우리나라 회사들도 많이 거기 있겠지만 영국에 있던 회사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또 새로운 그 안에서도 또 미묘하게 또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시장에 또 계속해서 계속 돌을 던질 거고 그러면 파장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일단 다음 주에 정말 브렉시트에 관련돼서 뉴스가 많이 나오겠네요. 네. 이미 일부러 나와 있죠. 일부러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기억 못한 건데 부장님이 딱 잘 찍어주신 거죠. 맞네요. 네. 다음 주니까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그것도 있고 또 12월 18일 날 중국에 또 무슨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무슨 뭐 있는데 그때 또 다시 한번 무역 분쟁에 대한 또 얘기를 한번 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일정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겁주는 건 아니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좀 이렇게 밀어주는 어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유에서 대비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은 있는데 크게 막 안 좋은 상황은 안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조금 이렇게 몸을 열을 좀 냈고요. 웜업을 했고 웜업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박 부장님의 또 한번 이제 강의를 좀 들을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저희 잠깐 쉴 때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많은 미주미 회원분들을 보면은 직접 투자를 하고 있죠. 직접 투자. 많은 미주미 회원 많은 게 뭐 다죠, 뭐 다죠, 다 가죠, 뭐 거의 다. 왜냐면 해외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하는 상품이 사실 국내에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두 분 그저 미주미에서 발표해주고 같이 연구하는 그런 종목들을 함께 많이 사서 성장주를 잘 누리셨는데. 근데 말이 나온 김에. 그런 상품이 또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다른 뭐 약간 뭐 우리 경쟁 상품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뭐가 있었죠? 뭐가 있죠? 그러면 그거에 앞서서 직접 투자, 간접 투자하고 그다음에 그 간접 투자하는 방법 여러 가지 그거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직접 투자는 말 그대로 본인이 본인 계좌에 주문을 직접 내는 거예요. 해외 주식, 국내 주식, 채권도 해외, 국내 채권이 있는데 사고 팔고 주문을 스스로 내서 그냥 알로 상품을 사는 거죠. 근데 간접 투자라는 거는 운용하는 주체가 내가 아닌 거예요. 다른 데 맡기는 거죠. 전문가한테. 근데 전문가한테 맡길 때 그 겉에 테두리의 형태, 상품의 형태가 달라서 이름이 달라요. 가장 대표적인 게 펀드죠. 많이 들어봤어요. 펀드. 안 들어본 사람 없죠. 다 가입들 많이 해봤고 펀드는 운용사가 상품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고 있죠. 근데 운용사가 직접 판매는 거의 안 해요. 뭐 기관들 빼고서는. 그러면은 이 운용사가 만든 상품을 보통 어디서 판매를 하느냐. 대표적인 게 증권회사. 그리고 은행. 그리고 보험회사도 펀드를 요즘에는 취급을 많이 해요. 이게 이제 판매사.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셋 무슨 예전에 디스커버리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가장 노멀한 그런 간접 투자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좀 주제를 그러니까 중점을 둬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자문 상품 그리고 일임 상품 두 가지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변호사도 되게 많죠. 그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변호사들 만나려고 하면 잠깐 상담하고 30분, 1시간 미팅에 그 수익률을 상담료를 주면서
하는 거. 세무사 만나도 30분 동안 내가 정보 Q&A 하는 거에 대해서 정보 안 내줘. 정말 일을 맡겨서 신고되는 게 있지 않는 한 자문료를 따로 내는 문화가 아직 정착이 안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금융에 있어서는 더욱 심해요. 그러니까 PB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문하는 컨설팅을 하는 건데 컨설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1시간 동안 상담한 거에 대해서 상담료를 지불하냐. 이게 아직까지 한국 문화에서는 정착이 되기 힘든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자문, 이 지적 재산권의 서비스에 대해서 유료로 지불해야 된다는 게 문화적으로 많이 정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보면 자문 서비스를 맺어가지고 내가 한 10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주문은 내가 내는데 자문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억에 해당이 되는 자문료를 계산해서 뭐 먼슬리가 됐던 이얼리가 됐던 자문료를 내고 자문 받은 걸 자기가 실행을 하죠. 근데 국내에서는 자문 문화가 없기 때문에 자문이라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있지만 자문만 맡기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유통이 되는 게 1인 계약이라는 형태예요. 1인이라는 거는 자문을 받는데 그 자문을 받은 포트폴리오로 내가 주문을 실행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문 서비스를 사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료로. 그렇죠. 미주미는 그렇죠. 무료로 자문 서비스를 하는데 자문을 받은 많은 미주미 회원분들이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차마 못 눌러서 실행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실행까지 다 맡기는 거를 좀 더 편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1인 서비스라는 거는 운용자를 지정해서 고객이랑 그 운용자랑 1대1로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는 두 부를 쓰죠. 갑과 을이 합의해서 1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이 1억에 대해서 이 사람이 대신해서 운영을 해주겠다. 주문을 해주겠다. 근데 이거는 펀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펀드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내 이름으로 된 내 계좌에 내 돈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내가 모바일 MTS를 깔아두면 이 계좌의 주인은 난데 이 대리인, 주문 대리인이 이 1인 회사가 돼요. 그 1인 회사가 주문 대리인으로 들어와서 뭔가 시장이 변할 때마다 판단하고 A 종목을 샀다가 분량을 100% 산 거를 뭐 80으로 줄였다가 B를 편입하고 이런 것들의 주문이 될 때마다 계속 운영이 되죠. 근데 운영되는 거를 실시간으로 문자 서비스까지 해놓게 되면 아 내가 맡겼는데 오늘 자산 얼마고 얼마가 사고 얼마가 어떤 종목으로 이동했는지 뭐 배당이 나왔으면 얼마가 꽂혀서 이 배당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했는지를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받으면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1인 계약은 상품이라기보다는 계약인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상품으로 거의 인식을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잘 운영하는 그런 운용자 1인 회사를 만나서 계약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얼핏 듣기에는 펀드는 제가 그냥 순수한 그냥 똑같은 눈높이로 말씀드리면 펀드는 뭐 한 1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가입하려고 그러면 최저 맞아요. 그 차이가 크죠. 예. 네. 펀드는 적게 들어가죠. 네. 그럼 펀드도 사실 나누면요. 공모펀드, 사모펀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공모펀드는 일반 대중한테 똑같이 공개해서 누구나 최저금액 거의 없이 사실 1,000원도 살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사모펀드는요. 그들만의 리그에서 사사로이 모여서 맞춤형으로 만드는 그런 펀드들을 얘기하는데 법적으로 보면 최저 가입 한도가 한 계좌당 1억이에요. 사모펀드가요? 네. 그리고 한 회차에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49인이 최대예요. 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운용사 입장에서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내가 대표예요. 근데 펀드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저한테 떨어지는 운용 보수가 크겠죠. 그 회사는 어차피 영리회사니까 운용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펀드 회차는 하나예요. 그러면은 내가 운용 잘해서 인기가 많은 운용사라면 이 최저 한도를 어떻게 할까요? 높이겠죠. 예. 네. 그래서 인기 많은 데는요. 얼마 전에 코스닥 벤처펀드 이런 거 막 유행했었잖아요. 그때 진짜 잘 나가서 매저닌 운용 잘하는 회사들은요. 허들이 20억? 말도 안 되게 높게 운영하는 회사도 있었어요. 인당? 계좌당. 계좌당 20억? 네. 난 낼 수 있겠지만 5가당 낼 수 있겠어요? 그런 걸 자꾸. 네. 그래서 사모펀드는 법적으로 1억이지만 보통 그거보다 높게 형성된 펀드들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1인 계약이라는 거는 사모펀드의 제한 규제를 안 받죠. 펀드가 아니니까. 그래서 1인 회사가
그냥 세팅해요. 법하고 상관없이 5천만 원 하겠다, 1억 하겠다, 3천만 원 하겠다. 근데 이제 운용사 입장에서도 그게 너무 작게 하면은 관리에 좀 용이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억 단위를 많이 하긴 하지만 3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만들기 나름이에요. 기본적으로 펀드하고 그런 차이점 때문에 펀드는 이제 워낙 1,000원도 진짜 가입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어요. 1,000원짜리 펀드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은 없지만. 네,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지금 그 일임 랩 계약이죠. 상품이라고 저희는 보통 통상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네네네. 그런 계약과 펀드의 차이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펀드는 글쎄요. 펀드를 가입한 분들이 행복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뭐 다 그만하고 재미도 없고 그런데 혹시 이렇게 했을 때 잘 나갔던 것들은 뭐 만약에 일임 계약 같은 거나 네. 이럴 때 뭐 정말 잘 나온 거 그냥 수치상으로 뭐 정말 잘 나갔던 뭐 유명했던 어떤 그런 계약이 있었나요? 수익률을 해외 주식에서요? 해외 뭐 없으니까 국내 주식 통합해서 잘 나갔던 사실 것들 거의 제가 볼 때는요. 저는 항상 투자에 있어서 자산 배분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업종 종목 선택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국내에 아직까지 어떤 운용사나 일임회사나 자산 배분이 전문이 되고 그 다음에 보는 섹터는 많이 없어서 결국은 국내에 투자한다면 코스피가 될 거고요. 글로벌 투자한다 그러면 미국 지수 내지는 이제 월드 인덱스. 그렇죠. 이거의 벤치마크를 가지고 얘보다 잘한 회사, 못한 펀드 이런 식으로 우열이 나눠지는 거지. 제가 볼 땐 그래요. 아니면 사모펀드 영역 중에서 헤지펀드 운용 전략을 가지고 가는 회사들은 출렁임이 조금 덜하긴 했는데 근데 10월에 보니까요. 지수가 흔들리니까 장사가 없더라고요. 장사가 없어요. 네. 너무 세게 때렸어요. 이번에는. 너무 셌어요. 네. 근데 예전에 제가 왜 물어봤냐면 예전에 차화정에서 엄청나게 크게 한번 선풍을 일으켰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은 뭐 장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보니까 올해 업종 섹터들 돌아가는 걸 봐도 지수가 움직임이 상관없이 섹터가 울고 웃는 게 섞이고 바뀌는 게 굉장히 손이 빨라서 그 주식 잘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선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수들도 2018년도 1년 내내 장이 너무 대응하기 힘들었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장은 맞는 것 같아요. 차화정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자문사 쪽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 2, 3등 하는 회사들이 세 개가 모여가지고 만들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몇 년이 지나서 찾아내긴 하지만 다 거래소에서 잡아내고 금감을 잡아내는데 결국은 다 찰컹찰컹 되고 벌어들인 돈은 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환수됐겠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뭔가 만들어내는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데는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회사 3개가 증권회사에 비하면 자문사는 조그맣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모여가지고도 차과장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그 뒤에 다 올라타고 큰 시세를 만들었잖아요. 중요한 건 시세를 만들어냈다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본다면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도 일부분은 내가 하고 왜냐면 매매하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는 내가 하고 그리고 일부는 또 맡기는 거죠. 그걸 맡겨보고 잘하네? 그럼 조금 더 맡겨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보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뭐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네. 있잖아요. 저 질문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배당에 관련된 상품을 준비하겠다라고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진 않고 말만 계속 하고 있죠. 네, 이제 1월에는 진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배당주에 관련된 그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내셨잖아요, 본부장님께서. 그리고 그 배당주를 공부하신 분들이 이미 배당주를 투자하고 있고 그 배당금 받아갖고 재투자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분도 일부 계실 것 같은데 그 배당주 중에서 지금 시장에도 괜찮고 배당 잘 나오고 이런 종목들 몇 개 좀 찝어주시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수익률 이 시장에서 좀 이겨내고 이런 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그 요즘에 뭐 아까 말씀하셨던 필수 소비재 중에서 뭐 우리가 음식료 업체, 뭐 예를 들자면 뭐 크라프트 하인즈라든지 그리고 뭐 존슨앤존슨은 워낙 뭐 헬스케어에서 잘 나가는 회사니까 또 이제 프록터 앤 갬블도 그렇고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이제 장수 배당주 있잖아요. 귀족 배당주에서 정말 배당도 오랫동안 줘야 됩니다. 인상을 계속 시키면서 그런 기업
기업들이 사실 최근에 좀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저는 좀 선을 그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그냥 배당을 한 2, 3% 꾸준히 주는 기업들을 가져가기에는 그들 기업들이 뭐 아까 AT&T도 마찬가지지만 통신주죠. 한국은 뭐 SK텔레콤 있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실적이 정말 좋은 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냥 정체되어 있거나 약간의 그냥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 그 다음에 크라프트 하인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되려 케찹인 우리가 이제 꼭 필수적으로 먹는 거지만 최근에 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네들이 왜 어렵냐면 지금 각국에 나가 있는 그런 뭐 음료수, 예를 들어 콜라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케찹 같은 거를 만약에 원가가 압력이 있어 가격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국가에서 그 물가 상승 때문에 계속 유심히 보는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애플 아이폰의 평균 매매 단가 있잖아요. ASP. 그걸 얘기할 때 왜 이렇게 만약에 올라간 걸 왜 이렇게 높게 샀냐면 실제 얘기해서 우리가 파는 물건을 올리는 품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케찹 가격이 있잖아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대략. 평균 매매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이 크라프트 하인즈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죽어나는 거죠. 이게 상황도 어려운데 이것도 마음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올리면 막 나라마다 막 난리치고 왜 소비자 장바구니가 올랐다 하면서 계속 뭐라고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연봉을 2배 벌었는데 갑자기 캡차 막 들이부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막 돈 벌었으면 캡차 막 못 먹어 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그렇게 팔리지만 잘 번다고 해서 많이 팔린 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가격도 마음대로 못 올려.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수 배당주 갖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내 양에 좀 차지 않는다.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작지만 회사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약간의 수익도 꾸준히 올라오면서 그렇죠. 배당도 많이 줄 수 있는 기업들을 찾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3월에 이제 배당 투자 가이드라는 걸 처음 했어요. 네. 강의했는데 대부분 듣보잡이죠. 이거 잘 못 본부장께서 얘기하는 거 보면 대충 뭐 AT&T 끼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24개로 처음에 출발했다 하나가 이제 M&A 되면 23개를 줄었는데 네. 그런 걸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제가 목표했던 거는 워낙 기업 실적이 좋으니까 시세 차익 플러스 배당 수익 적절하게. 그래서 이제 월 1% 배당이라는 약간의 지금 무모한 도전을 제가 한번 했었는데 목표 수익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제본으로 만들어서 아니면 그냥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 사이트에 올려놨잖아요.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이 팔린 게 바로 배당 투자 가이드입니다. 심지어 배당 투자 가이드는 제본으로 된 책도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또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보통 행사 끝나고 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할 때도 실제 한 1억 이상 들여서 직접 어렵죠. 개인이 하기에는 정말 밤에 주문 내야지 또 적절하게 모이면 또 재투자 들어가야지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신 분도 봤기 때문에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절하게 23개를 많이 묶은다고 그러면 아까 좀 멀어 보이지만 월 1%, 연 12% 정도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결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제가 3월부터 지금 12월이죠. 9개월 정도 운영했죠. 근데 시세 차익은 한 5%를 났고요. 지금 1년이 안 됐지만 그리고 역시 배당은 조금 모자란 정도. 월 1%는 아니고 월 0.9% 정도는 맞추고 있습니다. 네, 맞추고 그러면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이 합계가 누적으로 치면 이제 월 1% 넘어갔죠. 그런데 거기에 환차 2까지 사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 보면 시세 차익 플러스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 차익 플러스 환율에 대한 부분 플러스 배당이 있잖아요. 배당이 있는데 여기서 환율을 중간에 재투자하기 쉽지 않잖아요. 뭐 팔지 않는 이상 계속 물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받은 현금 배당을 가지고 또 똑같이 그런 투자를 하면서 배당을 늘릴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저기 오 과장 내가 이제 계산 나도 이제 엑셀 잼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 과장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비용을 감안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뭐 6년은 아니지만 그죠? 6년 아니지만 시세에서만 조금만 도움을 주면 배당 갖고 6년 만에도 일단 2배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 배당으로. 딱 100%. 예,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제가 그때 그냥 리얼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세미나 하다 보면 한 두세 분이 얘기합니다. 뭐 이거 본부장님 얘기하는 종목 다 좋아 보이는데 이거 많이 부도나면 어떡할 거냐. 라는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부도날 수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처음에 왜 이렇게 얘기하죠. 왜 배당 23입니까? 왜 배당 24라는 얘기를 했죠? 나한테 처음에 얘기했거든요. 잘 나가는 배당 3개만 찍으면 되잖아요. 5개만 찍으면 되잖아요. 굳이 왜
왜냐면 탑 오브 탑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23개의 배당 중에서 지금 많이 나오는 건 15% 배당이 나오는 연. 와. 또 그런 거만 하면 되지. 업종이 왜? 뭐예요? 다 금융업종이긴 한데. 와. 근데 그게 리츠나 금융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것만 하면 되지. 왜 23개를 더 사갖고 왜 더 풀이냐 집중력을. 근데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저도 못 밀 수 있죠. 왜냐면 기업이 잘 나갈 수도 있지만 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 그렇죠. 만약에 24개를 투자했다 그러면 하나가 뻥 나더라도 개인적으로 뭐 전체를 보면 한 얼마입니까? 퍼센트로 치면 빨리 계산해 보세요. 4% 아니 5% 얼마죠? 그렇죠. 25개로 치면 25개를 치면 4% 24개였으니까 24개를 치면 얼마예요? 4%. 네? 4%. 4.5? 네. 아니 뭐 그렇게 되겠죠. 네. 어쨌거나 얼마나 어제 예. 암산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수익 난 걸 치면은 거의 뭐 예, 우리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크게 지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최대한 제가 이제 분산한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이름을 보시면 그렇게 부도난 회사가 아니고 또 뭐 브루필드 관련한 조그만 리츠만 떼어내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한번 좀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밤에 하는 것들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상품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돈을 받아서 네. 제가 주문 넣어드리고 하면 좋은데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가시죠? 예, 그러니까 뭐 갈 수도 있겠죠. 황제 네. 노역을 하면서 예? 내가 하루에 내가 1,800원짜리 노역을 하겠다. 내가 나와서 내가 이거 뭐 내 거 아니냐는 그런 뭐 일간에 그런 기사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노역에서 나도 하고 싶어요. 하루에 입당이 1,800만 원, 난 180만 원만 할게요. 내가 대신 가서 할게요. 아니 안 하실 거예요? 아, 저는 18,000원만 줘도. 아니 너무 했고 한 180만 원까지 하자고 180만 원 정도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저희 이제 박 부장님하고 같이 네.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그 구조적으로 치면 네. 가능한 거죠? 네. 네. 그 구조를 아까 네. 그래서 제가 네. 이림 자문 펀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제가 기획을 한 거에 의하면 이림 계약이 가장 합리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객 입장에서도 배당을 받는데 수수료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유리하려면 이림 계약이 가장 좋겠더라고요. 게다가 이림을 하기 위해서는 이림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이제 운용사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쪽도 제가 맞춰놨고요. 지금 사실 24개, 23개에 해당하는 배당주의 풀을 가지고 그 풀을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재무적으로 전문가가 한 번 더 점검하고 재무조표, 부도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석을 애널리스트라든지 그 매니저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한 번 더 조정하고 운용을 해드릴 상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부도라는 건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100%를 말하는 거잖아요. 뭐 종목 하나로 보면 그렇죠. 그런 게 일어나더라도 네. 커버가 된다. 네. 저희가 그 점검을 전문가에게 한 번 더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심사를. 네,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부도 안 난다고 개런티를 할 수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 그렇죠. 그렇죠. 저희 뭐 사실 어떤 종목이 사실 뭐 지금 물론 그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지금 국내에 있는 유수의 그 기업도 지금 간다 하지 않습니까? S로 시작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것 또한 계산해서 다 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니까. 근데 이제 배당의 핵심은 우리 저기 오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배당금 우리가 뭘로 받습니까? 달러로 받죠. 달러로 받잖아요. 달러로. 원화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원화로 받는 게 아니고 달러로 받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뭐 좀 3개월 정도만 하면 제가 좀 돈이 모일 것 같은데 재투자 가능하고요. 아니면 만약에 정말 내가 좀 요번에 좀 쉬고 싶다. 나는 이제 좀 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 그 달러 찾아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네, 그러면 되죠. 네, 달러 거래를 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배당 투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앞서 설명하셨지만 약간 채권은 좀 난해하잖아요. 약간 난해하잖아요. 되게 채권 시장은요 엄청 전문가 영역이긴 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 기껏 해봐야 그냥 고작 해봐야 사실 이제 그 성장주에서 약간의 그 가치주로 넘어가면서 네. 약간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뭐 통신주라든지 아니면 유틸리티 같은 기업들 한전 이런 거 투자해서 배당 받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 할 수 있는 약간의 개인들이 많이 선호할 수 있는 게 배당 투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이게 그 뭐 어떤 자격 요건이라든지 한다 그러면 아니면 뭐 약간 절차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좀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네. 어떤 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즘에 뭐 어떤 고객분이시던지 주식을 해외 주식을 살 수 있는 계좌가 있으셔야 돼요. 계좌가 없으면 안 되나요? 그렇죠. 지금 돈의 안정성이잖아요. 아까는 본부장님께 돈을 맡기면 어디 가신다고 했잖아요. 명의가 본인 명의로 된 계좌, 증권회사 계좌를 열 거예요. 그래서 미래세대 후에 일반 위탁 계좌에 해외 약정을 맺은 일반 계좌를 만들어 드릴 거고요. 거기에 자금을 넣으시면 나는 관찰만 하면 돼요. 고객은 관찰만 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 1임 회사에서 전문 운용력이 해외 헤지펀드까지 경험을 했던 그런 매니저가 해당하는 배당주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점검을 해갖고 분할해서 매수를 해드릴 거예요. 한 번 매수할 때만 수수료가 사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운용보수는 별도로 하고 그러면 우리는 보통 배당주로 사고 팔고 할 게 아니고 쭉 가져갈 거니까 살 때만 이제 매수 수수료가 조금씩 들겠죠. 그러고서 계속 보유하고 분기마다 현금이 달러가 튀어나오면 그 달러를 다시 해당하는 그 23개 종목이든 뭐 20개가 됐든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데 그 매수를 내가 못하죠. 운용자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편안하게 맡기고 관찰하고 배당주가 처음에 예를 들어 10주를 샀다. 근데 분기에 들어와서 이게 11주가 되고 그 다음 분기에 12주가 되고 이게 이제 분기마다 연마다 늘어나게 되면 내가 그 다음에 받는 분기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리가 되는 거고 이 1임 계약이 처음에 예를 들어 내가 1억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맡겨보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중간에 증액도 가능하세요. 증액도. 네. 그래서 돈 뭐 저한테 얘기하시고 뭐 예를 들어 1억을 했는데 잘한다. 1억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중간에 1억을 입금을 하고 운용력한테 제가 이제 전달을 하면 2억을 가지고 배당주 또 분할해서 타고 들어갈 수 있고요. 거꾸로 돈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자금을 좀 주실 수가 있죠.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운용력한테 전달을 해서 이 정도 1억 만약에 뭐 2억을 맡겼는데 1억이 급하게 필요하면 1억 원어치를 분할해서 어떤 종목을 먼저 팔 건지 운용력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화가 돼서 결제가 들어오면 그거를 저희 업무팀하고 통화를 하면 바로 원하는 주거래은행 통장으로 송금도 해드릴 수 있고 굉장히 운영에서도 편리하고요. 저는 관찰만 하면 되고 돈이 더 넣고 싶으면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좀 생각보다 자유롭죠. 편하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유권은 계속 고객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쵸. 운영권만 그쵸. 운영하는 그 회사 또는 사람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문만 맡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 국내 주식이다 그런다면 수급 많이들 따지시는데 개인 계좌, 개인 수급으로 찍혀서 나와요. 왜냐면 소유권이니까. 소유권은 개인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번에 내 계좌인데 운영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뭐 1억 맡겼는데 네. 피가 1,000만 원 있는 거 아니에요? 1억에 1,000만 원이면 10%? 아니 그러니까 뭐 그냥 어바웃 해갖고 대충 뭐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저기 펀드는 뭐죠? 그 뭐 처음에 선취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수수료 측에 좀 비교해 드릴게요. 펀드 같은 경우는요. 해외 투자한다 그러면 크게 운용보수, 운용사한테 내는 거고요. 판매보수는 판매한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수탁보수는 되게 적으니까 무시하고 운용과 판매보수를 합하면 해외 펀드는 거의 2.7에서 3.0.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1임 계약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거 회사마다 달라요. 근데 보통 선취 1%. 그러니까 1억을 가입하면 100만 원을 일단 1년 동안 운영해라고 해서 미리 주는 거예요. 그러면 1억에서 100이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1억에서 100이 빠지는 1억 거고요. 100을 넣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계약서 쓰기 나름이어서 1억 100으로 계약서를 쓰면 1억부터 운영이 될 거고요. 1억 쓰고 100만 원이 이제 수치가 되면 9,900부터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억 1% 선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과보수라는 체계가 있어요. 왜냐면 그 1임 회사가 고객이랑 한 방향을 봐야 돼요. 그죠? 이 고객 돈은 운용사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수익률을 잘 불려주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사모펀드나 1인 계약에는 성과보수라는 제도를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 1억이 1억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2천, 1억 3천 계속 더 높은 목표를 가져가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성과를 많이 내면 많이 낸 것 중에 일부를 너한테 쉐어링을 해줄게. 네, 하는 거죠. 금액에서 성과를 나눠가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성과가 난 거에 무조건 전부 다 쉐어링은 아니고요. 중간까지 허들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간 7%
까지 수익 나는 건 고객 다 네 거야. 근데 연 7을 넘어서부터 나는 거는 나한테 뭐 10%만 줘, 15%만 줘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건 회사마다 다양하게 조건을 만들어지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런 수수료 조건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통상 주식형, 국내 주식형의 1인 같은 경우는 1% 선치에 7 초과의 15% 이런 것들이 많이 제일 평균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통 일반적인 건가 이 정도가? 여기 전문가시네요. 아니, 우리 사실 펀드에 비교하면 지금 양호 엄청 양호한 거죠. 3% 최대 3%까지만 그렇죠. 나오는데 그죠. 1%니까 일단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전문가에게 어떻게 보면 변호사 같은 사람이 나에게 있으면 좋은 것 같이 금융업종에서도 투자를 할 때 조언을 해주고 실제로 또 그러니까 맡겨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이득이죠. 제가 좀 문외한이거든요. 랩에 대해서는. 네. 제가 랩도 못해요. 랩은 아니고 1인 계약. 네. 1인 계약. 네. 이제 만약에 제 얼핏 생각에 배당 투자를 해서 받은 배당금으로 또 배당주 사면은 복리 개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빨리 이제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따블 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당을 받은 배당금으로 팡주식 산다. 팡주식을. 내년부터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난 생각해서. 그러니까 배당으로 안정적으로 벌어서 리스크가 좀 있는 성장주에 투자하겠다는 약간 복잡한 이것도 할 수 있을까요? 상품 라인업을 그렇게 구성하면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게다가 적립식으로 성장주를 사니까 쌀 때도 사고 비쌀 때도 사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분산되니까 너무 좋은데요. 지금 아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 펀드하고 큰 차이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완전 맞춤 양복이에요. 그러니까 뭐 펀드는 안 되잖아요, 이게. 기성복.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요거 한다 그러면 이게 또 A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B라는 사람은 또 그냥 나는 배당 받겠다. 다 개개인 제가 볼 때 1인 계약의 상품 운용 유형을 저희가 그렇게 요청이 있으면 나눠드릴 수 있어요. 배당주로 다시 재투자하고 싶은 고객분들 그룹을 따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성장주로 재투자하고 싶은 분들 나눠서 그룹핑을 달리하면은 주문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갈 수 있죠. 대박이네. 충분히 가능하고 또는 배당을 현금으로 계속 받고 싶다라고 하면 재투자를 안 하는 라인업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마치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은퇴하신 분들이 약간 월세를 받는 개념으로, 그죠? 그래서 뭐 내가 만약에 뭐 엄청난 돈을 투자한 다음에 그다음 나오는 걸로 그것도 가능할 수 있는. 그래서 펀드의 큰 차이점이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용도 저렴하지만 오히려 이제 개인마다 맞춤형을 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게 약간 문턱이 좀 높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막 10억씩 넣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지금 사실은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1억 정도로 설정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더 낮추면 뭐 5천만 원도 가능할 것 같고 논의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문사 같은 경우는 국내 같은 경우는 보통 2억부터 받고 있어요. 2억요? 네. 근데 그냥 박수영 부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 안 하시고 계시네요. 이렇게 했을 때 대략적으로 물론 이제 또 이게 또 희망 고문일 수 있어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얼핏 또 내년 1월에 하겠다고 했지만 또 늦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꼭 하셔야지. 안 그러면 뭐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스탠바이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국내에서 어떤 이런 상품이 이렇게 뭐 환두, 그 다음에 약간 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도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국내 상품으로? 이렇게 설계가 가능한가요? 제가 봤을 때 거의 그건 1인 해외 아니면 계약은 사실 이렇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수익 구조요? 해외가 유일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 사실 고배당주라고 하셨고 그 23개에 해당하는 배당 그 책자 저 주셨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국내는 배당을 해외보다 많이 안 한다고는 하지만 차이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고배당주는 사실 배당주도 주식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으면 고배당주도 국내 같은 경우는 좀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 들은 거에 의하면 미국에 관련된 배당주는 좀 상처 좀 덜 받는 것 같고 일단 배당률 자체가 국내하고 차이가 좀 많은 것 같고 되게 좋은 영역을 너무 개발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많은 지금 명상과 부를 얻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가장 핵심은 배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배당이죠. 제가 뭐 한 일부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주요 기업들, 그러니까 뭐
이미 뭐 크라프트 하인즈,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을 갖고 있으면서 받는 분기당 배당금이 지금 1조 원 정도 되거든요. 1조 원입니다. 1조 원. 네, 1조 원. 예. 1조 원을 배당으로 받고 있어요. 분기마다. 그럼 1년에서 치면 4조 원 아니에요. 4조 원인데 벅시에스의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1년 동안? 45조 원이에요. 45조 원 중에 4조를,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10%를 배당으로 먹고 들어가요, 이분은. 여러분, 많은 생각, 이제, 도대체 100만 %가 가능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쉽게 해서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왜냐면 이분이 배당을 받아서 주잖아요. 주면 소고기 사 먹잖아요. 그렇죠. 소고기 사 먹고, 뭐, 술 먹고 그러잖아요. 안 주고 또 그걸 또 사는데, 그 주식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한 50년 동안. 그러니까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배당에 배당은 또 남는 거죠. 그러면 말씀 들어보니까 원래 propose했던 투자 방법이 지금 고스란히 아까 말씀하셨던 배당의 재투자에 네. 녹아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제가 뭐 이런 뭐 이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 못 하고 있었다가 이제 워런 버핏에 대한 연구하다가 생각한 건데 충분히 우리 개인도 할 수 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 워런 버핏 투자 지금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와. 근데 이제 다만 이걸 프록터 앤 갬블 같은 걸로 혹은 크라프트 하이즈 같은 걸로 이제 배당으로 재투자를 해서 이걸 이제 더블을 보려고 그러면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좀 많이 걸리죠. 그 같은 경우는. 일단 찾다가 이제 조금 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을 이렇게 포함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워런 버핏의 어떤 그런 철학이 담겨 있는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그분은 이미 50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앞으로 50년 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또 한 얘기, 좋은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이제 배당, 이게 수익이 쭉 처음에는 얕았다가 점점 올라오면서 수익이 커지고 있잖아요. 배당을, 이제는 더 이상 배당을 내가 주지 않고 재투자를 통해서 계속 수익을 올려주면 더 이상 투자자들이 나 왜 배당금 안 주냐는 얘기를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해라, 네가 하는 대로. 왜냐면 이제 이게 스노우볼처럼 엄청 커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예. 빼가라고 해도 안 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안 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그냥 편하고. 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배당금 들어오니까. 그냥 돈을 버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착안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잠자는 동안에 돈 벌 수 있는 수익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너는 평생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거예요. 이게 그 포인트거든요. 이걸 얘기하면서. 배당 투자를 지칭해서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탑 20위 종목 중에 배당을 안 주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나도 없어요. 다 배당을 주는 기업들만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게 워런 버핏의 이제 간단한 틀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한번 뭐 조금이나마 그것을 한국에서는 한번 해보자는 거죠. 같이 하면 되겠네요. 저희가 뭐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는 거고 부장님 다 하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한 거다라고 좀 보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1, 2부 나눠갔고요. 오늘 박소영 부장님 그다음에 오윤희 과장하고 재밌게 얘기 나눠봤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최근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시장이 나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시장은 시장이고 저희가 또 내놓는 상품은 상품이고 그 다음에 또 공부는 공부입니다. 아까 채권도 공부했지만 다양하게 같이 하시면 꼭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왕이면 지식도 같이 늘리는 쪽으로 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가 또 다른 시간에 또 이런 자리가 또 있을까요? 네, 자주 마련하면 네, 자주 한번 일주일마다 한 번 하겠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그냥 제가 흔히 얘기하면 밥 먹자 이런 얘기고 그건 뭐 그런 아니고요.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어떻게 가든 저희가 건강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